안녕하세요. 재즈 연사와 함께하는 재즈의 역사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윙을 거쳐 모던 재즈의 시작을 알린 비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밥. 스윙이 퇴색하기 시작한 194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비밥의 출현은 재즈의 역사를 가장 크게 뒤흔든 혁신 그리고 혁명이자 모던 재즈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스윙 시대가 끝나고 비밥이라는 젊은 연주자들 사이의 도발적이고 민족의식이 강한 성격의 음악이 탄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많은 연주자들이 군입대를 했던 시기이며 또 음악가 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음반 산업의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많은 댄스홀들을 상대로 정부에서 특별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댄스홀들은 문을 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악재들 속에 자연스럽게 그 화려했던 스윙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만으로 오늘날까지 재즈의 가장 근엄한 성지인 비밥이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그 두 번째 이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밥이 탄생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밥이라는 고난이도의 학문이라 일컫는 음악은 역사적인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린 흑인들의 외침이자 강한 저항이었습니다. 또한 폭력이 아닌 예술로 가장 아름다운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비밥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재즈 교육에 종사하면서 대체 찰리 파커는 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연주를 해야 했는지, 왜 비밥은 저렇게 빠른 템포에서 정신없이 현란하고 수많은 음표들을 불어대는지 듣다가도 숨이 막혀 오래 들을 수가 없다며 재즈는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 더 이상 재즈 듣기와 공부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저 어렵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치부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오랜 기간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재즈는 이미 그 음악이 성행했던 40년대 중반부터 스윙 음악처럼 많은 대중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으며 태초에 음악의 본질적인 성격부터가 스윙과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즈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재즈는 주류의 대중음악 장르가 아닌 매니아층의 비주류의 음악인 것을 지구의 반바퀴나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비밥이라는 음악을 쉽게 좋아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비밥이라는 음악은 그렇게도 어렵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연마를 해야만 즐기고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루이 암스트롱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밥 시대의 젊은 연주자들이 백인들을 위한 스윙 음악만을 고집하며 백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루이 암스트롱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가졌다고 얘기한 바와 같이 스윙 시대 빅밴드 음악은 결코 연주자들의 음악성을 표출하거나 자아 실현을 위한 예술적으로 인정받는 음악이 아니었으며 그저 사회적인 시대 배경의 분위기에 따라 극히 상업적인 또는 백인들의 여흥 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백인들을 위한 춤곡으로서의 음악이었습니다. 물론 스윙 시대의 음악이 이후 모던 재즈 시대에도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 더욱 재즈를 탄탄하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흑인들의 인권과 권리조차 존중해주지 않았던 악덕 백인들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연주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당시의 흑인 연주자들은 진정한 본인들의 음악 세계가 아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음악을 연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인들의 춤곡으로서의 음악 활동에 대한 염증과 불만이 쌓여갔던 연주자들은 차츰 움직이기 시작했고 스윙 시대의 많은 댄스홀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 정지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연주자들 사이에선 조금씩 그들만을 위한 자신들의 음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이 가장 진보적이고 실력이 출중했던 흑인 연주자들은
스윙 댄스홀을 떠나 소규모의 작은 라이브 클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만든 찰리 파커의 비극적인 생애를 담은 영화 버드에서 주요 무대로 나오는 비밥의 산고장이었던 뉴욕의 민튼스 플레이하우스로 비밥을 만든 수많은 훌륭한 연주자들은 이곳 민튼스 플레이하우스에서 그들만의 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윙시대의 반발 또는 백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반란으로서 그 정신이 형성된 비밥이 어렵고 난해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그동안 백인들의 춤곡으로서 연주를 했던 스윙에 대한 반감으로 더 이상은 춤을 출 수 없게 만들기 위하여 음악의 템포를 아주 빠르게 또는 아주 느리게로 연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윙 시대의 음악은 대체적으로 템포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 사람들이 춤을 출 때 쉽게 리듬을 타며 스텝을 밟을 수 있는 100에서 140 정도의 미디움 템포들이 주류를 이뤘던 것에 비해 비밥은 빠르게는 250에서 300을 넘나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빠른 템포로 연주하였으며 느리게는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느린 템포로 남녀가 블루스를 추기에도 적절치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인들은 더 이상 비밥이라는 재즈 음악에 맞춰서는 춤이나 여흥을 즐길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러한 파격적인 흑인들의 음악은 대중적이며 범국민적으로 만인이 즐길 수 있는 스윙 음악에서의 비주류적, 비대중적인 소수의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음악으로 흑인들의 정통성과 순수한 예술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이른바 감상용 음악으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연주자들의 편성 또한 대규모 댄스홀장의 빅밴드 규모에서 비밥은 작은 소규모 클럽에서의 트리오나 퀸텟 구성의 캄보 밴드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스윙 음악을 즐기던 지배 계급의 백인들은 더 이상 댄스홀장이 아닌 작은 소규모 클럽들이 즐비해 있던 뉴욕의 54번가 거리로 그 당시 최고의 비밥 연주자들의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스윙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비밥의 출현으로 인해 재즈는 더 이상 대중적으로 즐겁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아닌 백인들을 상대로 한 흑인 연주자들이 정신적인 혁명과도 같았고 동시에 인종차별에 저항하며 그들의 자주성을 인정받기 위한 무언의 투쟁과도 같은 외침이 바로 비밥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일화로 비밥 시대의 선두주자였던 알토 색스폰의 찰리 파커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비밥의 가장 핵심적인 시대에 짧고 화려하게 살다간 비운의 천재 아티스트였는데 그는 인종차별주의에 한없이 절망하고 또 이를 증오했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기 위해 매일같이 마약을 복용하여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클럽에서 연주를 할 때면 쉬는 시간마다 자기의 팬인 백인 여성들을 골라 하루에도 몇 번씩 성관계를 갖고 난 뒤 욕설과 함께 그녀들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는 유명한 일화들도 있습니다. 백인을 증오했지만 그의 천재적인 연주자로서의 재능 때문에 백인들에게 큰 인기를 받았던 그는 죽음을 맞이한 장소 또한 그의 스폰서였던 어느 백작 부인의 저택이었으며 찰리 파커의 자녀까지 낳고 살았던 부인 또한 상류층의 백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밥 시대의 흑인 연주자들이 백인들에게 갖는 인종차별에 대한 뼛속 깊은 반발과 저항심은 전체 흑인들이 오랜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비밥부터 퓨전까지 재즈 시대를 모두 풍미했던 마일즈 데이비스는 무대에서 백인 관객들에게 연주가 끝날 때까지 등을 돌리고 연주를 하였으며 연주 중 관객 속으로 침을 뱉거나 트럼펫의 침을 털기도 하는 등의 일화들은 1940년대 당시 비밥이 어렵고 난해한 음악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밥의 난해함과 동시에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예술성에 기반한 음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화성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빅밴드 형태가 일반적이었던 스윙 시대 때는 솔로 연주자의 즉흥 연주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적으로도 코드톤에만 의존하는 단순한 리듬의 연주였던 반면에
모던 재즈의 첫걸음마였던 비밥에서는 주요 화음에서 즉흥 연주를 할 때 12개의 반음들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코드 또한 세분화되고 훨씬 복잡해진 음들로 연주하게 됩니다. 즉, 주요 화음인 코드톤 이외의 긴장되는 느낌의 텐션 음들의 사용들이 빈번히 출현함으로써 화성적으로 스윙 시대의 연주보다 한층 진보화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반응계적 스케일의 텐션 음들의 사용은 그만큼 듣는 청중들에게는 이전의 그 어떤 음악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세련된 사운드로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재즈는 더 이상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아닌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여 심오하게 연주를 감상해야 하는 순수한 예술적 가치의 음악으로 입지를 굳히게 되었으며, 비밥 시대를 시작으로 재즈는 소수의 매니아들만이 향유하게 되는 비대중적, 비상업적인 음악 장르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백인 청중들은 같은 백인 연주자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아주 빠른 고난이도의 테크닉과 늘 새롭고 긴장감이 넘치는 즉흥 연주가 주가 되는 비밥에 엄청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재즈는 40년대의 비밥 시대부터 모던 재즈로 구분하고 있으며, 모던 재즈의 신호탄이었던 비밥으로 재즈는 오늘날까지 비상업적이며 순수한 예술성 그 하나에만 오롯이 뜻을 모은 클래식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감상용 음악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 인종의 저항으로서 철저하게 무장하였던 재즈라는 음악의 또 다른 이름은 비밥. 그것은 세상의 현존하는 모든 음악들 중 가장 어렵고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있는 동시에 훗날 여러 대중음악의 장르에도 큰 영향과 파급 효과를 주며 오늘날 실용음악 화성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가장 큰 기틀이 되었습니다. 비밥의 수많은 연주자들 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연주자들로는 비밥을 창시한 알토 색소폰의 찰리 파커, 트럼펫의 디지 길레스피, 피아노의 버드 파웰, 델로니스 몽크, 베이스의 찰스 밍거스와 레이 브라운, 드럼의 맥스 로치, 아트 블레키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던 재즈의 창시자들로 앞으로의 재즈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 진정한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즈의 역사 6번째 시간, 오늘은 비밥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재즈 여전사의 지금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